안녕하세요. 로펌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. 자,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, 보통 폴리그래프라고 하죠.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. 저도 몇 번의 경험이 있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우선 거짓말 탐지기라는 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의 생리적인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. 이렇게 종이가 찍 지나가고 이렇게 찍찍 이러면서 이렇게 표시가 나오잖아요.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. 그러면 그 기계는 보통 사람의 호흡 속도, 맥박, 혈압, 땀,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데요. 그럼 이걸 왜 측정을 하느냐? 기본적으로 이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.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거짓말 하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 생리적인 변화가 따른다.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그런 생리적인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보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땀도 증가하고 그렇다면 그 구간에서 했던 부분은 거짓말이다. 이걸 추정하는 건데요. 이게 기본 원리긴 합니다. 기본 원리긴 한데 과연 그러면 그러냐? 진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렇게 뭐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땀이 나느냐? 그건 사실 좀 의문이긴 하죠. 그래서 사실은 이 거짓말 탐지기는 누가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를 그게 사실 훨씬 중요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립적인 질문.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 당신은 남자입니까? 이거는 반드시 yes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. 뭐 반대로 남성에게 당신은 여성입니까? 그러면 아니요. 이런 중립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 또 일부러 거짓을 말하라고 해요. 당신은 남자입니까? 당신은 여자입니까? 라고 얘기를 해놓고 남자한테 예라고 답을 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중립적인 질문에서 이 사람의 자율신경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기준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사건과 관련된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 파장을 보는 건데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죠.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주 타고난 거짓말쟁이다. 또 사이코패스다.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동요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가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아주 신경 과민인 사람, 그 다음에 긴장하는 사람,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. 이거 분명히 나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내가 좀 긴장을 하는 바람에 이게 혹시 잘못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겁이 나서 뭐 이게 앞질러 생각해서 이렇게 막 떨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맥박이 올라가다 더 높아진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불안정하다고는 합니다. 근데 놀라운 것은 2017년 통계인데요. 2017년 한 해 동안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은 사람이 10,000명이 넘어요. 그 말은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꽤나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지만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받는구나. 그래서 이런 이제 영상을 제가 찍은 건데요. 그러면 과연 이런 거짓말 탐지기 딱 조사 결과 이 사람이 뭐 진실이다, 거짓이다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. 그러면 그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? 이 궁금하시죠? 결론,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.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?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봐요. 우리 대법원은. 이게 2005년도 판결이긴 한데 계속 이 입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법원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. 자, 이게 수사기관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봐봐요.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있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검사,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지금 이 거짓말 탐지기가 제대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.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게 첫 번째,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가 일어나야 되고, 두 번째, 그 심리 상태의 변동, 이 마음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, 마음이 흔들리면 반드시 혈압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땀이 나야 되고, 그리고 그 생리적 반응, 혈압,
맥박, 땀의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된다.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. 또 그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춘 장치여야 되고 그런 심사관이어야 된다. 검사하는 사람이.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거짓말 탐지기 결과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도 못 쓴다라는 거거든요. 그런데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는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다. 그래서 이거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. 증거 능력이 없다. 그래서 일단 아셔야 될 것은 아하 이게 쉽지 않구나.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만으로는 증거로서 하기는 힘들구나라는 걸 일단은 알아두세요. 자,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되게 많이 한다는 얘기죠. 이게 왜 그럴까요? 우선은 거짓말 탐지기 그 피의자, 조사를 받는 사람이 억울해서, 열받아서, 보통 이런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는 억울한 사람이 내가 진짜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보십시다 라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꽤 많대요. 특히 보면은 성범죄 또 뭐 뇌물죄 이런 식으로 관련자가 둘밖에 없는 거예요.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성범죄인데 피해자가 나는 강제로 뭐 추행을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든가, 뇌물을 현금으로 주고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이 나 뇌물 받았습니다. 근데 준 사람은 난 준 사실이 없다, 또는 내가 강제 추행한 적 없다 그러면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봅시다 라고 해서 억울한 사람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. 또 수사관들이 유도를 하는 거예요. 이제 이런 거죠. 이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는데 이게 좀 되게 애매한 거예요.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. 그럴 경우에는 당신 말이야 정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보자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. 거짓말 탐지기 해봐. 해서 당신이 말이야 정말 무고하면 그냥 인정되는 거잖아. 그럼 사실 저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짜 그 사람이 지금 솔직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라고? 그러면 내가 거짓말 탐지기를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?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. 그 흔들리는 걸 또 수사관이 보겠죠. 너 거짓말 탐지기 얘기하니까 너 지금 흔들리지. 즉, 그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섭다. 뭐 빼면은 사실은 별로 안 무섭다 그런 얘기 하는데, 거짓말 탐지기를 쓴다. 너 이거 통과할 수 있어? 라고 하는 수사관의 그런 압박 자체가 피의자로 하여금 내가 그냥 자백해야지. 그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 하나의 수사 기법으로 쓰인답니다. 이런 그 이유,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하겠다라는 이런 경우도 있고, 수사관이 너 자신 있으면 그거라도 해봐 이런 경우 때문에 1년에 10,000건 이상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. 그렇고요. 그러면은 만약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해요, 지금 수사관이.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짓말 탐지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너무 긴장을 해서 나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거짓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지. 그럼 나 하기 싫어.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하자고 하는 걸 내가 거부할 수 있나요?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요. 거부할 수 있습니다. 그건 원칙인 거부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임의 수사의 일종이기 때문에, 즉 임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에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뢰인이 정말 열받아서 변호사님 저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볼게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좀 말려요. 왜냐하면 이게 제 몇 번의 경험에 따르면 이 거짓말 탐지기가 정확히 잘 못 집어내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 좀 긴장을 하게 되면 진실을 얘기해도 뭐 거짓, 또 보면 거짓말 탐지기가 좀 웃기는 게 진실, 거짓만 있는 게 아니고 판독 불가 이런 게 있어요. 제3의 그레이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
진실, 거짓, 그다음 판독 불가. 근데 판독 불가가 되게 많고 또 거짓이 몇 개 나오면 전반적으로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전 오히려 참으시라 그래요. 자, 참으시고 조금 거짓말 탐지기는 좀 하지 맙시다. 그러면 이제 아니 지금 수사관이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내가 안 한다고 하면 그거 봐, 너 뭔가 찔리지, 뭔가 마이너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?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, 그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수사관한테 뭐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. 수사관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상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조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 그 증거 능력이 없는 그 방법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. 그리고 저희 의뢰인은 너무 좀 예민한 성격이라서 거짓말 탐지기에는 맞지 않습니다. 뭔가 이렇게 이유를 들이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지 않는다,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. 그런데 예전에 또 제 경험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 피해자가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하면 경찰관들이 수사 보고서 형태로 수사 기록에 끼워 넣는 게 있는데, 뭐 피해자가 거짓말 탐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, 뭐 이런 식의 조사 보고를 쓰는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. 그걸 제가 뒤에 알게 되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. 아니 그거는 우리의 권리인데 그걸 그렇게 써놓으면 마치 우리가 억지로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. 그래서 그건 이의를 제기해서 그걸 뺀 적도 있고요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거짓말 탐지기는 되게 양날의 칼입니다. 양날의 칼인 게, 검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아. 근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없는 것 쪽에 더 비중이 있어요. 그런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백하다, 진실로 나오면 고소한 사람한테 말하기 좋겠죠. 지금 증거도 부족하고요. 거짓말 탐지기 딱 해보니까 지금 이 양반도 지금 결백하다고 나오네요. 이 고소 취하하세요.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, 또는 이 피의자가 좀 이렇게 되게 애매해. 그리고 한 51%, 52% 정도 죄가 있어 보여. 그런데 끝까지 계속 이렇게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어요. 그럴 때는 어떻게든 권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딱 태운 다음에 거짓으로 나오면, 그거 봐, 당신 지금 거짓으로 나왔지 말이야.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구속할 수도 있어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, 아이고, 검사님, 사실은 말이죠. 이렇게 또 자백을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, 이 수사관 입장에서는,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 자체의 효력은 없지만, 이걸 쓴다, 안 쓴다, 이걸 무기 삼아서 수사의 기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. 때문에, 이 거짓말 탐지기 요 장르로 딱 넘어갈 때는 되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, 쭉 제가 말씀드리는 걸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.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어차피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내가 해보겠다고 막 나섰다가, 용감하게 나섰다가 결과가 애매하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나쁜 심정만 주게 되고, 검사가 되게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라? 거짓말 탐지기 해보니까 거짓으로 나와? 이 사람 거짓말 한 게 맞구만. 그래서 그 거짓말 탐지기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게 하나의 마이너스 포인트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불기소할 거를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거짓말 탐지기 부분은 신중하게, 그리고 웬만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거티브하게 그것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이 아닌가. 아직까지는 이 거짓말 탐지기가 그렇게 정확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러프머슨로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